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집값이 짧은 시간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역전 현상이 늘어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죠.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이대로 밀고 나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거세지는데요. 집중진단에서 공시가와 관련된 세금 문제와 개편 방안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문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그리고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집값이 뭐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실거래 가격보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이 공시 가격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실거래가 공시가보다 더 낮아져서 거래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네.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공시지가 원래 뭐 세금에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공시가 어떻게 언제쯤 결정이 되고 왜 이 공시지가가 중요합니까, 한 교수님?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예. 이제 아파트는 이제 공시가격인데요. 공시가격은 1월 1일 날 일단 발표를 합니다. 하고서 1월 뭐 1일? 이의 신청 기간이 좀 있고 예. 그걸 거쳐서 6월 1일 날 이제 과세 기준이 명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세금을 이제 과세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의 신청 기간에 예전보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선거 전에 올해 공시가격에 대해서 1년 전거를 하겠다.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서 예. 속도가 빠르고 이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좀 묘한 상황이 벌어졌죠.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시가격과 역전되는 사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의 신청 기간이 지금 지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공시가격이. 공시지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달 정도 남은 거라고 합니다. 10월 말부터 11월 말인가까지 시간이 있지만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9월 말에서 10월 29일인가까지 그 열람 신청 기간이 있었고요. 공시 알림이 제도라는 게 있는데 공시가격 보셔가지고 좀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의 신청하고 싶으면 그때 바로 인터넷이든 서면으로 이제 제출하면 되는데 그 결과가 한 11월 20 며칠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 이거 좀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건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해야 될 네. 것 같아요. 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차이가 공시지가는 땅을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예.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을 평가하는데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달합니다. 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매년 9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평가를 해서 4월 30일 날 그 이의신청을 받는 고시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5월 30일까지 하고 31일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6월 달에 결정이 나면 7월 1일 날 고시하면서 1월 1일 소급 적용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번지수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 보통 3,450만 개 있는데 예. 그중에 50만 개 필지만 평가를 하고 네. 나머지 부분은 개별 공시가라고 가격을 산정합니다. 예. 이 개별 공시가의 법적 성질이 바로 과세입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예. 이미 이전에 평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했던 거죠. 5월 30일까지. 네, 그래서 7월 1일 날 공포하고 그걸 1월 1일로 소급 적용한 거를 이번 달 11월 22일까지 고지해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고지서가 이달 22일 납세자들한테 오면 네. 그걸 받아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15일까지 됩니다. 내야 되는데 네. 그 공시가는 기준은 그러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나오는 거네요. 금년도 1월 1일인데 평가는 작년 가을부터 조달해서 금년 5월 31일까지 해서 이의신청 받은 겁니다. 그 뒤로. 지금 공시가라는 게 이 종부세만이 아니고 여러 제도, 뭐 각종 세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주택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 보상할 때도 그 공시가격 기준에서 또 감정에 맞춰가지고 또 보상 비율도 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보험료라든지 모든 세금에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사실 공시가격의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재정 운영에 있어서 공시가격은 상당히 그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이기도 하면서 좀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주택가격이 갑자기 조금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 폭락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역전 현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적인 어떤 대처 방안은 아직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고 이미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제 납부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당사자 소유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내가 갖고 있는 집값보다 더 많이 계산을 해서 계산 나왔다고 하면 조금 사실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나 어떤 조세 당국의 긴급에 대한 어떤 소급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번 국회 때 조금 반영을 해서 이번에 조세재정연구원인가 뭐 하는데 좀 종합적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리스크 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준비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니까 지금 약간 혼돈스러워가지고 정부도 지금 혼돈스러울 거고 소유주도 혼돈스럽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워낙 빠른 속도로 떨어지니까 예. 종부세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실제로 공시가격보다 낮게 그런 거래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게 많아요? 당장 뭐 잠실 그 중고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의 그 엘스 아파트가 예. 85제곱미터가 19억 5천 정도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실제 20억이 넘었던 건데 예. 급락하면서 실제 공시가격은 금년 1월 1일 날 발표한 게 19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월 1일로 고시했던 가격이 지금 11월 달 됐으니까 10개월 만에 급락하기 시작한 거죠. 예. 이런 현상이 뭐 고독도 있고요. 고독도 특히 이제 그동안 있고. 가파르게 올랐던 노도강이라고 하는 노원, 성북, 강북구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과 공시 가격이 같아지거나 네. 유사해지거나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파, 노도강 역전된 곳도 많이 있다는데 역전은 안 됐더라도 거의 근접해서 이제 역전이 일어날 곳들도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 금리 미국의 인상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를 가정하면 지금 벌써 역전된 현상이 나온 것처럼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고 또 이 현장들은 더 역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년에는 뭐 6월 가을부터도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에는 적용이 되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연말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긴급 소급 적용 이런 부분을 분명히 둬야지 예를 들어서 급락한 지역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는 비판에 또 직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세제는 합리적인 게 기본인데 투명성도 있고 그리고 또 납세 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는데 세금 지금 이자나 원리금 상환에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부담이 되면 본의 아니게 사실 심리적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누구나 다 뭐 판단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급하더라도 그 부진정 소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법안을 빨리라도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미리 지금 시장에다가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소급 적용을 할 예정이다 하고 천천히 논의한다라면 시장이 그나마 좀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권대승 교수님 말씀에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말 끝났으니까 네. 이제 세금 고지서가 22일부터 날아오면 우리 집값보다 훨씬 높게 세금을 매겼어?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죠. 정말 그럼 무슨 뭐 시점 자체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조사 평가한 건데 고시를 7월 1일 날 해서 1일 소급 적용하니까 실제 그 공시 가격과 이 그 매매 가격 괴리가 생기죠. 이게 시점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급락하는 시장에서는 내가 그 공시 가격으로 받은 세금 내야 되는 금액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많이 발생하게 되면 조세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그 뭐 비슷하면 뭐 이해가 가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원래 이 그 공시가 현실화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역전돼서 100%가 돼버린 겁니다 이미.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90% 시가의 네. 90%까지 공시가를 2030년까지 가겠다 그런 거죠? 네. 그 금액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별로 보면은 6억 원 이하는 2030년. 2030년. 네. 그다음에 9억에서 15억 이하는 2029년. 2029년. 그리고 그 이상 초과되는 15억 넘는 아파트는 27년까지 90% 만들겠다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뭐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만 네. 그 현실화 계획 자체는 지금의 가격 추세만 보면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네, 좀 너무 아이러니한데 이렇게 너무 생각할 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0%라고 했으니까 네. 지금 시세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거에 90%로 하면 공시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도로 따지면 25년, 27년, 30년까지인데 금액별로 그 부분을 이제 공시가격이 역전됐으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진행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의 기준에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가가 일단 낮으면 90%로 다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아니라 내년을 말씀드리면 아, 내년에. 내년에는 이제 지금 가격이 내려갔으면 거기에 90%로도 90%는 아니겠죠. 한 80%, 85%갈 텐데 네. 그 부분을 갈 수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부담이 되고 좀 경제상이 안 좋으니까 동결하는 것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가을에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결해도 이게 90%를 넘을 수도 있잖아요. 역전됐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면 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 중에 연차를 보면 80한 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났죠. 공시 그 가격에서 공정 가격이라는 그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그 MB 정부 때 만들었는데 세금을 매길 때 매길 과세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공정 가격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예. 공정 가격 비율을 다시 좀 높여가지고 이제 세금을 좀 감면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걸 좀 잘 활용해서 세금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부가 지금 대안을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를 내주면 우리 저 수요자나 세금 납부자 입장에서는 좀 예측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서 지금 유야무야 대충 넘어가면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조세 저항이 일단 믿음이 안 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서 대처 방안을 정확하게 좀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여야 뭐 다 다툴 것 없이 하부에서 현실적으로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예측 가능한 선에서 하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조세 저항도 막고 또 시장의 어떤 불만도 잠재우고 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달 중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네. 연구원에서 미리 했는데 한 교수님 지난주에 말씀처럼 공청회 했습니다. 공청회에서 네, 네, 네. 일단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요 하나밖에 결정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나 스피커는 그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다면 네, 네. 이런 상황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제 그 현재 현실화율 90%를 80%로 하자는 대안도 나왔고요. 네. 목표를 80% 낮추자. 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그 공시가 현실화율은 71.5% 정도 돼요. 예. 토지도 71.6%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 80%라고 그러면 얼마인지 안 나왔죠. 그러네요. 근데 이걸 좀 90%가 아닌 80%로 낮추자. 예. 사실 우리 저 한문도 교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예전에는 그 공시 가격이 있는 데다가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평가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예.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겼어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였습니다 올해.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걸 통해서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기능이 없어져 버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걸 뭐 없앤다 그러면 이 가격 자체가 현실화율 자체를 낮출 필요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당장 그 금년도에 종합부동산세 해당자가 100만 명이 넘잖아요 지금. 지금 100만 명이 올해 지금 넘는다는 거죠, 주택. 예. 문제가 뭐냐면요. 예. 규제 지역에서 그 투기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중과 이게 다주택자들의 문제입니다. 경우에. 네. 다주택자는 6억원만 넘어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고요. 네. 이 1가구 1주택자는 9억인데 올해 11억으로 늘렸단 말이죠. 네. 문제는 앞에 있는 다주택자가 아주 또 200만 명이 넘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네. 이분들이 이제 중과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을 낮추던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더라도 규제적에 존속하는 난 다주택자는 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금년도. 올해도. 네, 네. 그럼 그래서 정부가 올해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이 종부세 중과세를 조금 없애고 집수보다는 다 합해서 가액으로 바꾸자고 세법 개정을 지금 내놓은 상태죠, 정부가. 네, 그것도 좀 저는 합리적인 부분이 일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전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안도 좀 좋은 안이에요. 왜냐하면 20억짜리 2개 갖고 있는 분이 40억에서 종부세인데 여기는 6억짜리 뭐 다 합해 이거보다 작은데 총액 가액이 세금을 더 낸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 합리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별로 좀 어떤 주택의 어떤 선호도나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갈수록 좀 주택 가격이 서울보다 낮거든요. 예. 그런 데는 사실 종부세 대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시장 상황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좀 희소성이 있고 좀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조금 세율은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말씀 주신 대로 주택 가액 좀 예. 저평가라는 표현은 그렇고 타 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지역들은 그 지역에서는 비싼 거잖아요. 예. 비싸지만 타 지역이랑 비교하면 저렴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형평성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예. 이 자꾸 정부에서 그 세금 갖고 여야가 자꾸 싸우시는 것 같은데 좀 맞대고서 좀 뭐랄까 마음을 열고 국회에서 여야가.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사실 그 부분도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정부들 보면 바뀌면은 자기들 기준에 맞춰가지고 또 세율을 바꾸고 이게 번복이 되거든요. 그 요번에 말씀 주신 아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 그런 대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10년, 20년 동안 안 바꾸기로 하고 예. 또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안가 있는 것을 서로 사인을 하면 예. 국민들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예. 지금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는 이 폐지하는 정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적어 네, 보여요. 이번 정부가 이제 딱 하나 내놓은 게 하나 뭐가 있냐면요. 네. 군, 읍, 면 지역에서는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로 안 칩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수로 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합쳐서 6억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거 하나 그냥 정부가 그거는 야당이 통과했고요. 통과 네, 그리고 나머지 시켜놓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모법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예. 뭐 종부세 전체적인 이제 세제 문제는 또 국회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는데 우선 당장 나타난 게 이 공시가 실거래가가 뚝뚝 떨어지니까 공시가 밑으로 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실거래가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 현실화 계획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 현실화 계획이 조금 너무 이상론이 아니었나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금같이 이제 경제가 안 좋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좀 하락하고 이런 시장에서는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개념에서 이제 전 세계 어떤 그 보유세 개념을 돌아보면 예. 대한민국은 묘하게 이제 양도세가 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고요. 예. 거래세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지금 재산세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 적어서 이 부분이 사실 뭐 계속 되었던 논의인데요. 거래세는 낮추고 거래세는 양도세로 들어가거든요. 보유세를 높여야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게 이제 선진국에서 일단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또 세제에서 또 부동산이 차지하는 세금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세제 안정성 측면에서 이게 예측 가능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면 뭐 작년과 재작년에 또 거래가 많아가지고 세금이 몇십 조 늘었잖아요. 양도세가 막 들어오면서 지자체마다 막 몇 조씩 불어나고 예.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예측 가능한 게 조세 정의의 기본인데 예측 예측이 가능한. 불가능해요.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현실화율도 맞춰가면서 현실화율을 맞추되 세율을 잘 조정해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형태로 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 20년 동안 안 바꾸겠다. 단 바꿀 때도 어떤 패턴은 똑같이 하겠다. 이런 논의하에서 세제가 정리가 돼야지. 만약에 이번에 바뀐다고 하던 또 안 바뀐다고 하던 또 정치 하시는 분들의 입김에 따라 가지고 이게 국민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국가 정책 운영상 바람직한 모습은 전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일단 그때 어떤 응급 조치라 그럴까요? 불만 사항이나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안들도 법률에다 담아둬서 대처 방안을 해놓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뭐 당장 요거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요번에 논의할 때는 좀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선진국이잖아요. 예.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권대중 교수님, 지금 거래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거래 절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큰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 뭐 한두 채 거래되면 그 거래된 가격만으로
이게 실거래가의 표준이다. 그래서 공시가격보다 낮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완전히 합리적인 얘기긴 그렇습니까? 합리적인 얘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급하게 내놓는 급매 물건이 다음번 거래 기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예. 마포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소유자가 15억 5천에 2019년도에 샀어요. 예. 근데 8억에 팔았습니다. 아, 그건요. 네. 네네. 이런 경우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다음번에 그 거래되는 가격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저 8억에 거래됐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15억 정도 지불을 안 하죠. 네.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 거래 절벽이라기보다는 거래 멸종이라고 봐야 돼요. 네, 지난 9월 달에 멸종됐다. 네, 그 정도죠. 지난 9월 달에 거래량이 전국에 3만 2천 가구거든요. 예. 근데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8만 2천 가구 거래됐어요. 서울이 3천 가구입니다. 이거는 아파트만 거래된 게 아니고 다세대 연립 비아파트 부분과 단독들 모두 합쳐서입니다. 거래가 전국적으로 이 정도 된다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시스템이 스톱됐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방세소가 안 들어오니까 이 취득세는 지방세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좀 장기화되면 장기 침체가는 그 경제와 맞물려서 네.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의 금리가 지금 이미 올라갔잖아요. 예. 우리도 아마 50bp 정도는 또 올릴 거라고 보는데 그래 되면은 금리는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예. 무역 역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난달에 37억 7천 달러 적자 봤는데 올해 현재까지 그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은요. 예. 이제 오늘 나오면서 봤거든요. 네. 67억 달러 적자입니다. 이게 그 2021년도에 우리가 29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봤는데 예.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무역 적자가 247억 달러입니다. 네. 그 갭이 550억입니다. 550억 달러 적자를 봤다는 얘기는 네.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경제 충격이 크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길게는 18개월, 짧게는 한 13개월 정도, 12개월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경제 침체입니다. 네. 경제 침체가 되면 가격 관계없이 안 사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발빠르게 이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부동산이 급락되지 않는 연착륙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되지 않는 연착륙시킬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몇 가지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게 필요한지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가격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상당히 장기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일부 지역은 뭐 20, 30%, 40%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계속된다면 우리 권대중 교수님 걱정하는 정말 장기 침체, 장기 불황 쪽으로 예. 가겠나요? 네, 정부에서 뭐 일단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경착륙은 사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동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연착륙을 쉽게 성공시킨 나라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방치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지겠죠. 예. 네, 그래서 정부가 좀 안정적인 어떤 중심을 좀 잡아주고 예. 향후에도 주택 가격에 대해서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과도하게 또 안정을 취하면 안 되겠죠. 정상적인 조정폭을 정부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원희룡 장관도 모 인터뷰에서 예. 뭐 PIR 지수로 대변하긴 했지만 그분도 속내심으로는 이게 한 30%에서 40% 이 정도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과다하게 벌써 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50% 내려간 현장들이 좀 많거든요. 매매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금매 물건이 50% 내려온 게 많습니다. 최고가 대비 지금 절반으로 내려온 거. 제가 오늘 어디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예. 송파에 한 5천여 세대 되는 5천 세대 넘는 단지가 있어요. 단지가 있는데 작년에 27억까지 갔잖아요. 그게 최근에 한 18억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매물이 나왔는데 급하신지 사업이 좀 안 되셨는지 예. 16억에 팔겠다고 좀 조용히 나왔나 봐요. 요즘 이제 너무 27억. 낮춰 팔면 요새 말이 많으니까. 작년에 27억 하던 아파트를 네. 반값이 된 거예요, 16억. 송파인데. 근데 내놓긴 뭐 하시니까 그래서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깎아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멸종 수준인 건데요. 말씀 주신 거래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공시 가격이랑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통계 시스템이 지금 처리하는 그 부동산이나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인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가 잘 안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표본수는 늘렸다고 하지만
우리가 케이스 실러 지수나 영국이나 선진국들은 다 반복 매매 모형을 쓰는데요. 그 완벽한 반복 매매입니다. 거래가 중간에 없으면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최소 똑같은 입지와 똑같은 어떤 표준적인 모델에 대해서 2건 이상이 거래됐을 때만 데이터로 입력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만 거래가 돼도 입력을 하니 많이 하고 그중에 또 자의적으로 예. 가격 차가 많이 나면 빼기도 하고 이게 아주 균이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통계의 부동산 통계의 그 질, 네, 질이 좀 낮습니다. 제가 볼 가격을 때. 정확히 보여주는 질로서는 조금 함량 미달이네요. 우리가. 제가 볼 땐 수준 이하죠. 수준이에요. 네, 뻔히 알면서도 그걸 안 고치고 있거든요. 알면서도 안 고치고 있어요? 역대 정부에서. 그거는 의지만 있으면 고칠다고 보는데 또 안 좋은 점은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만 거래되면 데이터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3개월 동안, 1년 동안 지금 거래 안 된 데도 많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대로 두고 가야 되는데 하나의 금매가 나왔어요. 네. 그럼 그거를 가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원칙론에서는 그게 다음 매수자가 볼 때는 상한가지만 예. 실제 시장은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통계 부분을 다시 손을 대서 그 부분이 퍼펙트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이라면은 지금에 나오는 데이터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공시가격도 저번에 발표할 때 뭐 시세보다 뭐 높게 나온 지역도 네. 나올 정도로 네. 통계에서 미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이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래에 대한 어떤 신뢰성, 어떤 그러네요. 시결의 확보를 이루는 그런 통계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좀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통계의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는데 예. 수준 이하, 함량 미달 부동산 통계를 우리 정부는 내고 있다.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 공시가 문제로만 가서 만약에 본인이 느끼기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느끼기에 내 집값보다 훨씬 높게 공시가로 해서 세금을 나한테 매겼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무슨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납부하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을 내고 싸워야 네, 된다.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게 원래 당초 이거 부과되기 전에 여야가 합의를 봤어야 되는데 뭐 조정한다고 얘기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지가 되면 일단 고지된 거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네. 세금을 내고 싸우려면 정부가 만약에 조정해서 뭐 일률적으로 10% 20% 낮춘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이제 뭐 환급을 받는 한 있더라도 일단 내야 됩니다. 예, 이 세금 당국, 세무 당국과 싸우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기더라도 다 시간이 지나버리는 그런 납세자만 골탕을 먹는 일이 지금 생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지금 올해는 그렇더라도 이 공시가 문제를 뭔가 좀 합리적으로 바꿔야 될 텐데 두 분이 생각하기에 제도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한 교수님 한번. 저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부담할 수 있는 게 예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별로 우리가 좀 나눠놨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 부분도 조금 좀 형평성을 좀 높여가지고 기간에 뭐 고가 주택은 너무 짧은 시간에 현실화이 빠르고 좀 중저가 주택은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좀 계산을 하신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러니까 이 무조건 좋은 주택을 갖고 있다고 다 이렇게 좀 투기자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이고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종부세가 과다하게 나오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전에도 나왔지만 그 세금을 못 낼 때 지금 뭐 연금만 받고 계시는 분이 많은 금액의 세금이 나오면 낼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이 지금 명료하게는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지금 투명하게 뭐 법령으로 만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국민들의 하나하나의 입장에서 세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뭐 국가 입장에서 세금이 얼마 들어오고 이런 거 계산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할 일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무슨 봉사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세제를 들여다보면 국회의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집 생각하지 말고 내일이 국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게 분명히 나올 텐데 왜 맨날 싸우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자기 일같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라면 제가 볼 때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는 어떻습니까? 제도 개선 어떤 방안 쪽으로 바꿔야 될까요? 저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가 예. 원래 이게 부유세로 1%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던 거거든요. 예. 이게 100만 명이 넘었다면 보통세로 전환된 겁니다, 이미. 네, 그러면 올해 주택분의 120만 명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통상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고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만든 거거든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률이 양도세까지 합치면 우리나라가 거의 1등입니다. 이거는 뭐 OECD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보유세만큼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가 낮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에 포함돼서 보유세를 누진과세로 좀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합리적으로 다 모두 끝날 텐데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네, 재산세를 좀 누진 과세 그럼요. 그런 얘기죠. 네. 재산세 자체가 보유세입니다. 예, 네. 그렇죠. 이거 누진과세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공시가 제도 개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보유세 하나의 재산세 누진 과세로 바꾸고 종부세는 폐지하라. 우리 권대중 교수님 주장이네요. 네, 공시가가 지금 집값보다 실거래가보다 높아진 현상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